다주택자시잖아요. 네네. 매입자님. 뭐 거의 적폐 중에 적폐니까요. 아, 너무 적폐. 네. 지금 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어요. 네네네. 실수요자 뭐 전세도 조인다 어쩐다 막 말들이 좀 있고 계약을 해놓고 지금 잔금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출 조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메디테아님한테 실제 영향이 없겠지 사실 돈이 많으니까. 네. 아니, 그 정도로 돈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영향이 좀 있고 어떻게 좀 보시는지. 아, 사실은 지금 뉴스에서는 막 대출 조인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1금융권만 찾는 사람들은 타격이 되게 커요. 근데 2금융권 가면 아직까지는 괜찮아서 부동산을 가면 이제 능력 있는 중개사분은 딱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 요새 대출 힘들어가지고 전세 구하러 오는 사람도 전세자금 대출 안 되니까 전세자 세팅하기 너무 힘들어.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능력 있는 중개사분들은 그게 가능한 대출 중개인을 끼고 있어요. 은행을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출 중개인을 꼭 끼고 가야 되는 거지. 사람이 먼저다. 네, 그렇죠. 이 대출 중개인은 되는 데를 알고 있거든. 그럼 이 사람 통화하면은 전세 대출도 되고 요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안 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중개사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지겠네요. 투자자 쪽한테도 이런 자초지종을 좀 설명해서 이렇게 좀 메이드를 네.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요새 그 매물이 정말 귀하잖아요. 근데 그런 매물을 받을 수 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해결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지금 부동산 사장님들 거래가 안 돼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중간에 특약을 넣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는 걸로. 그렇지.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뭐 배액배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빠이빠이. 예, 그냥 끝내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거래가 안 되면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사람만 또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개사분들은. 그래서 대출 중개인분들이 더 약간 이제 각광을 받게 되신 거지, 어떻게 보면. 능력이나 이런 것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제는 대출 중개인을 무조건 끼고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루트가 약간 더 확장된 거지, 영역이. 대출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레버리지를 안 하고서는 자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레버리지 책도 읽어보시고 무엇? 예, 본인이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가 딱 그거거든요. 내 돈 가지고 남의 돈을 절대 쓰면 안 되고 남의 돈에 혹시나 이렇게 하거나 이자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바르르 하시거든요. 저도 그랬고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대출 자체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대출, 그러니까 약이 되는 대출, 독이 되는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서 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어서 내가 100만 원 갚고 나서 내가 100만 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럼 그건 적극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런 수익 없이 그냥 정말 생활비를 그냥 대출로 쓴다. 이런 건 독이 되는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쓰실 때 자산과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의 대출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금리 오른다고 하지만 3% 4%대 이제 다시 회복하는 정도거든요. 7% 8%일 때도 투자 되게 많이 하셨고 투자자들이 계속 이어올 수 있는 이유가 금리보다는 항상 자산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워낙 수익이 좋았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그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올라서 레버리지가 안 되진 않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열심히 원리금 내고 계시죠? 내고 있는 것도 있죠. 저도 한 달에 내는 대출 이자가 많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 한 번 올렸고 이제 계속 올릴 거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하고 금융위원장하고 악수하는 것도 막 보여줍니다. 뭐 크로스. 그렇죠. 네. 한번 죽어봐라 뭐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 게 약간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분위기를 일부러 약간 너네 좀 긴장해라. 경고한다는 의미로 좀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뭐 0.5%씩 우리 한꺼번에 막 이렇게 착착착 올리지 않잖아요. 막 10%씩 막 올리는 게 아니라서 사실 제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이제 리스크 없는 투자랑 자금 운용을 잘 하시라고 항상 조언을 해드리는데 그런 걸 계속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 2% 오르는 것 정도에 그렇게 타격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워낙 몇백만 원대 이상의 대출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금리 인상이 되면 타격이 크고 막 이렇긴 한데 그래서 약간 저는 초보 때부터 고정금리를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변동금리랑 고정금리랑 사실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요. 확 오를 때도 고정금리보다는 조금 더 비싼 거. 그리고 변동금리도 이제 쭉 떨어지잖아요. 그럼 고정금리보다 약간 싸고 약간 요런 정도가 있지 막 생활에 타격이 금방 크고 뭐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 그 흐름에 따라서 변동으로 할 거냐 이제 고정으로 할 거냐를 정해놓으면 조금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부분 초반기에 세팅해놓은 물건들이 이제 대출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고정으로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한테는 이제 변동이 없고 사실 최근에 전세가 상승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그래도 꾸준히 해오셨던 1, 2년 이상 되셨던 분들은 지금 전세 만기가 다가오거나 이제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 자금 회전이 엄청 잘 돼요. 왜냐면 지금 팔지 못하는 물건들 많잖아요.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럼 안 팔면 되거든. 전세 올려받으면 현금 흐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로 충분히 대출이자나 이제 버티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재료나 이런 게 훌륭하거든요. 크게 투자자들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한테는 타격 없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 그러면 집값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상반기 한번 또 하반기 한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번에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 표를 보면 반은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고 반은 금리가 오를 때 부동산 가격이 같이 올라온 걸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올렸어? 이런 느낌. 흐름인 것 같아요. 흐름. 원체 분위기가 안 좋은데 금리까지 올렸어. 그럼 더 떨어지는 거지. 근데 분위기가 막 팔팔 끌어오르는데 찬물 뭐 3분의 1컵 이렇게 붓는다고 하면 순간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요리를 잘 안 하진 않지만 요리를 예를 들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을 때 끓는 물에다가 막 끓고 있는데 거기 3분의 1 컵을 넣어요. 그러면 순간 그 보글보글 막 끓는 게 살짝 죽거든요. 근데 금방 또 다시 보글보글 끓어요. 약간 그런 상황이 조금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3년, 2024년 정도까지는. 왜냐면 지금 그거 이외에는 브레이크를 걸 만한 게 없거든요. 부동산 가격에. 그 외에는. 그 요소 하나만으로 부동산 집값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온탕에다가 얼음 몇 개 집어넣는다고 그게 되겠냐는 거지. 그치. 수증기도 안 나지. 그렇다고 뭐 온탕을 냉탕으로 바꾸겠다고 거기다가 얼음을 수십 톤을 때려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이제 그 공급 물량이 되는데 지금 사실 공급 물량을 그렇게 때려 부어도 어려운 게 전매 제한 걸려 있죠. 양도세 걸려 있죠. 공급 물량이 떨어져도 그거를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사고 팔면서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공급 물량이 역할을 하려면 왜냐면 공급 물량이 막 떨어졌을 때 난 이제 필요해 해서 10사람이 필요했는데 물건이 20개 공급됐어. 그럼 가격이 이제 조정되면서 거래가 되는 건데 사람이 10명이 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개가 공급이 됐어요. 근데 거래할 수 있는 건 한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엔 집값이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낮아지는 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여서 지금의 공급 물량은 제가 그 지역마다 틀리긴 해요. 전매 제한이 걸려있고 양도세 때문에 좀 거래가 힘든 지역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공급 물량이 공급 물량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다하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을 악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뒤로 향후 그 2년 후에 전매 제한이 풀리거나 아니면 양도세 그 비과세가 되는 그 시점에 공급 물량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다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안전지대, 안전 시기를 만들어주는 오히려 약간 영역을 확 지어주는 오히려 그런 역할을 더 해주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수도권이라고 하면 먼저 가보시라고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중개사무소 많이 다니시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중개사분들하고 저희 뭐 촬영도 많이 하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네네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됩니다. 너무 과도하다. 야, 이게 집값이 뭐 10억, 15억, 20억 이렇게 가는데 이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주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쪽도 있고 아니다. 거래는 한 건인데 우리가 물밑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과도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도 있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과도한 부분도 있고 좀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메디테라님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보세요? 금액대가 크든 작든 하는 일은 비슷해요. 중개사분들이. 이 절차는 똑같잖아요. 네, 절차는 똑같고. 추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간의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거지 그 일이 힘든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힘들게 하거든요. 정말 깐깐하고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약간 블랙 컨슈머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게 힘든 거지. 중개사의 영역이 또 되게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너는 여기만큼 해줘야지. 너는 요만큼 해줘야지. 이게 틀려서 맞아. 그런 영역 간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물론 이게 그 고액대 같은 경우 그만큼 부담이 돼서 본인들이 그런 심리적인 거를 안고 간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부동산 중개사 협회에서 보험을 좀 들어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액을 받는 건 저도 아닌 것 같고 너무 고액의 기준은 얼마예요? 뭐 저야 뭐 하나 하면 몇백만 원씩 중개 수수료를 드리긴 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몇 천씩 하는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물론 뭐 토지나 이런 특수 분야는 뭐 1년에 몇 건 거래 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소액 있잖아요. 소액 중개를 하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뭐 고액하는 거랑 일의 차이가 없어요, 진짜. 똑같이 집을 하나 거래하면 해줘야 되는 건 똑같아. 계약서도 써줘야 되고 집도 보여줘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약간 너무 소액인 중개수수료는 오히려 챙겨줘야 되지 않나? 전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잘해주시는 분한테는 중개수수료를 조금 더 챙겨드리거나
아니면 좀 선물을 사드리는 거나 해서 저는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깎으려고. 무조건 깎으려고 하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깎는다고? 깎아서 좋을 게 없는데 약간 이런.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매매를 했어. 근데 매매를 하고 나서 전세를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매 수수료도 내야 되고 전세 중개 수수료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한 개만 내고 싶거든. 그렇지. 같은 사장님한테. 근데 이게 쉬웠으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매매 계약서 쓰고 바로 전세 계약서 쓰는 약간 항상 대기자가 있어가지고 뭐 딱히 노력을 들이지 않았고 계약서 하나만 쓰는 정도면 서로 약간 협의가 된다고 하면 좀 절충이 되면 좋죠. 저도 최근에 사장님이 그냥 알아서. 근데 그분은 바로 된 것도 아니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 고마워서 드리려고 해서 바로 싸드렸는데 오히려 역으로 다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깎아달라고 했는데 정말 완전 편하게 해서 깎아달라고 했는데 나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 막 정색하면서? 네. 난 받아야 돼 이렇게? 네. 현장에서 난 정당하게 계약서도 쓰고 다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건 협의하는 상황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몇 채 해보진 않았는데 전세 중개 수수료는 그냥 생략. 됐다고. 같이 하게 되면 거의 같이 했었거든요. 거의. 약간 능력이 있으신 분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투자자 마인드가 딱 있는 분이신데 그냥 됐다고 뭐 그거는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것도 케바케구나.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 막 다 받아야 된다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진짜 다른 물건 하는데 되게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좀 수수료가 좀 너무 진짜 몇십만 원 안 되거든요. 2,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짜 여러 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큰 거 한 개만 해도 막 몇백 몇천씩 받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지역에 따라서 본인이 다루는 단지 물건에 따라서 일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당 그 일품이 달라지는 거라서 약간 그런 거는 조금 평준화해서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번에 하는 걸 보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뭐 한 번 또는 이제 두 번씩 복비를 내면서 중개사무소하고 맞닥뜨릴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복비와 관련돼서 최근 또 이슈기도 하니까 복비를 아끼기보다 좋은 물건을 받아서 사장님이 그 금액을 차라리 매도 금액을 깎아주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돈 그치. 쪽으로. 왜냐면 사장님한테 1,000만 원 깎아주시면 제가 인정비 100만 원 드리겠다. 그러면 900만 원이 내가 이득이잖아요. 100만 원을 더 줘도. 근데 1,000만 원 못 깎고 그냥 일반 중개수수료만 줬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거든요. 그 능력 있는 사장님한테도 그런 걸 제안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일을 시키려면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인정 작업 좋아합니다. 앞에 막 대기자가 엄청 많은데 저한테 먼저 막 전화를 주세요. 너무 고맙지. 번호표 이렇게 건너뛰고 네. 왜냐면 그걸 아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고. 내가 이렇게 먼저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의 먼저 애로사항이라던가 그런 거를 알아주고 정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딱 사장님들도 너무 사람을 많이 다뤄봐서 아, 이 사람 꾼이구나.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알아. 그냥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딱 있어서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먼저 주는 거죠. 복비는 그분이 한 만큼 준다. 일을 한 만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정말 고마웠어. 내가 받았어. 그러면 복비도 다 주고 오히려 선물을 드릴 수 있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오히려 내 편이 안 돼 있고 정말 그냥 사무적으로 일했다. 그래서 그냥 운이 좋아서 저 사람이 한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만약에 매매랑 전세를 같이 했다 그러면 좀 깎아달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좀 쉽게 돼가지고 깎아달라고 했을 때 사장님이 그러면 사장님들도 그래요. 딱 보면 얼마까지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 시원하게 몇백을 그냥 얘기를 해요. 전에 500만 원 정도 중개수수료 낼 상황이었는데 사장님이 얼마를 원해 이러시길래 300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호국 놀라면서 자기는 그래도 400까지는 생각했었다는 거지. 100만 원 정도는 깎아줄 생각했는데 제가 200 얘기할 줄 몰랐다면서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깎았어요. 300으로. 그래서 전세는 거의 공짜로 하고 이제 매매만 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노력했다. 너무 힘들게 했다. 그러면 전세도 챙겨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쉽게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래를 앞으로도 이제 매도할 때 또 그분한테 맡기면 또 그분한테는 또 먹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관계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개사무소에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 임차인, 임대인, 조인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토탈 케어. 그치, 세무도 그치. 좀 봐줄 줄 알아야 되고. 그치, 세무를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좀. 왜냐면은 뭐 디테일한 건 세무사한테 맡기더라도 8%인지 12%인지. 이거 견적은 낼 수 있어야 그래도 그래야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가이드도 해주고 대출은 또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가이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을
직거래라고 해서 중개수수료 없이 가는 것도 있고, 나라에서도 이제 VR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집을 보고 그냥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토탈케어 부분에서는 또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사장님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분리될 것 같아요. 집을 보고 오고 막 이런 것보다는 약간 그런 토탈케어 쪽으로 오히려 사장님들이 좀 특화시키시면 오히려 비전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규 공공택지 14만 호 계획 발표했거든요. 네네. 제 3차네요.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신도시급 신규 택지 조성한다. 세종시에도 조성한다. 2026년에 입주자 모집한다고 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근데 그런 실수요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투자자한테는 사실 이렇게 확 와닿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당장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 돼야 26년에 공급을 하고 분양을 받고 이런 거잖아요. 될 리가 없어, 26년에. 그러니까 26년에 될 거라는 걸 이제 생각만 하고 있고, 26년에 입주자 모집. 완성이 아니고 입주자 모집. 그때 보자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안전하네? 약간 요렇게 오히려 자세히 뒤다보지도 않아요.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다? 왜냐면 딴 거 보기도 너무 바쁘니까 그걸 챙겨볼 수가 없고, 그냥 2026년 이전까지는 공급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이 지역 안에서 지금 공급 물량의 진정한 역할과 의미를 다할 수 있는 물량도 많지 않고, 추후에 공급될 그런 물량도 오히려 뒤쪽에 잡혀 있었으니까, 그럼 그 사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뭘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죠. 26년까지 뭐 시간을 버리면 안 되지. 기회비용으로, 그걸 기다린다고 기회비용으로 시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분양 물어보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투트랙으로 갈 거 아니면 분양은 가점이 없거나 가망성이 없으면 시간 버리지 말고 괜찮은 걸 사놓고 나중에 그 분양은 덤으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개념으로 하는 게 더 낫죠. 시간을 버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버리지 않는 게. 그거는 앞으로 뭐 향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벌써 4년이잖아요. 갱신정보만 써서 한 바퀴 크게 돌려도 그 안전지대에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을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분양권 전문가분들도 알고 포기하라고 빨리. 네, 알고 공부하고 포기하라고. 맞아요. 공부를 하면 포기하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게 되고,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청약도 좋지만은 그렇게 투트랙으로 트라이를 하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투트랙이 아니고선 기회비용으로 시간을 날리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약간 요새 공급해주는 그런 공공이라던가 신혼부부 타운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또 호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갱신청구권을 써서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공공 신혼타운 이런 게 되신 거지.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서 재계약 했는데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땡큐. 너무 땡큐죠, 사실. 현 시대대로 받을 수도 있거나, 이제 매도를 할 때 자유롭게 매도를 할 수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공급 물량은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요새는 좀 또 갱신 청구권을 해제시킬 수 있는, 그쪽에서 또 먼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난 중개비도 안 들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매도도 하세요, 요즘? 이 매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투자를 하고 사는 건 좋은데, 언제 매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쭉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내실이 있지 않고 가치가 있지 않고 그냥 단타로 먹어도 되는 이런 물건들은 대선 전에 또는 대선이 되고 난 이후에 뭐 움직임이 있기 전에 터는 게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먹고 턴다. 네, 적당히 먹고 이제 현금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은 어차피 뭐 짧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내년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최악으로 잘못되면 그냥 6년 이상 더 가져간다. 6년 이상 더 가져가도 된다. 그런 물건이다. 그러면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일부는 내년 대선 때 뭐 매도를 할까 고민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도 이제 투자하시라고 조언해서 할 때 약간 나이 있으시거나 뭐 당장 돈을 한 2, 3년 안에 써야 된다. 그러면 그냥 털으라고 해요. 왜냐면 그 전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암흑의식이?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돈이 필요하다. 그 중간에 헐값에 팔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계획적으로 지금 파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현금화 시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그걸 어떻게 갈래를 타세요, 좀?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거는 갖고 가야 되는. 상승 여력이 있어도 전 팔으라고 말을 해요. 특히 초보자시거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그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현금화해서 내가 이렇게 자금으로 손에 떨어지는 그 느낌을 딱 받아봐야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 보수적이세요. 투자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 대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출은 안 돼. 약간 이러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어머니 노후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정말 억지로 해가지고 투자를 이제 어머니 하세요 해가지고 어머니 이제 투자를 하나 이제 어머니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머니 거를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도와드렸는데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 현금화하는 그 돈이 들어오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투익을 더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느낌과 그 감을 한번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보는 사람이 먹는다고 이 맛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흔들려도 추후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때의 그 느낌을 살려서 멘탈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털어서 적당하게 수익을 봤다 하면 털어서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년 초에 더 오를 것 같긴 하지만 몇 개는 팔으려고 고민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갈래를 어떻게 타세요? 본인의 기준에서 제 사례에서 카테고리를 왜 그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법인 물건 중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법인 물건 또 개인 물건 이게 또 틀리죠. 매도를 할 때 법인 거 이제 개인 거 따로 생각을 하는데 법인 거는 종부세가 많이 나오면 종부세 내고 나면 나중에 수익이 다 깎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털어요. 수익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도 어차피 팔면 똔똔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향후 수익이 있을 것 같아도 터는 거지. 그리고 개인 명의에서는 이제 종부세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호재가 있어. 개인은 종부세 부담이 없고 뭐 6년 가도 크게 흔들림 없을 것 같아. 그럼 이제 거의 안 파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제일 처음에 투자했던 투자 물건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 걔가 수익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또 물이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락했던 그 아이가 제 자리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조금 털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월세 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손해는 아니고 그런 물건은 오히려 약간 재산세라던가 종부세라던가 그런 걸 깎아먹는 아이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애들은 오히려 털어서 나중에 내년 대선에 혹시나 기회의 물건이 왔을 때 빨리 주워 담으려면 이제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약간 그런 애들은 좀 털고 뭐 이렇게 하려고 저는 계획하고 있어요. 동두천까지 규제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투자로 염두에 두는 하한선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 경계선은 어디까지 보시는 편이세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나름 저도 이렇게 잡아보려고 했는데 딱 명확하게 딱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경기도권 내에서는 사실 뭐 지방은 뭐 인구 50만 밑에 보지 마라, 뭐 30만 밑에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경기도권은 인구로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렇지. 왜냐면 30만 밑에 보지 마 이랬는데 광명이 있어. 광명이 29만이거든요. 광명을 보지 마라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권에서 이제 서울을 둘러싸고 있거나 이제 가운데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봐야 돼요. 경기도권에서. 그리고 약간 서쪽에 있는 애들, 경기도에서 서쪽에 치우쳤던 애들은 그동안 좀 약간 가격적인 면이나 개발 쪽에 좀 도외시 됐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약간 3억에서 4억대 애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서울을 끼고 있는 애들은 이미 뭐 10억대에 가까워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애들이 지금 6억대 미만의 물건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거고 근데 경기도권에서 이제 동쪽이나 또 위쪽 북부 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공시지가 1억이라던가 저가 물건이라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동쪽이라던가 북쪽에 있는 애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애들. 땅은 넓어. 근데 인구는 별로 안 많아. 그리고 개발이 안 된 땅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고라니 뛰어다니는 지역들. 논밭뷰 많고 이제 몇십 분 가도 논밭뷰가 계속 이어지고 막 이런데 미국처럼 막 2, 3일 가야 논밭뷰가 없어지고 이런 건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다행히. 그래서 그렇게 경기도는 보고 내가 돈이 없다. 내가 투자를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왜 수도권을 먼저 봐야 되냐면 지금 취등록세 중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신 분들은 취등록세 중과 배제를 받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은 세금으로 낼 걸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 내가 정말 5,000원 미만에 밖에 돈이 없어. 그래도 수도권 안에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잘 찾아보면 있어. 잘 찾아보면 있어요? 네, 저 이번에 강의 주면 있었어요. 똑같이 강의를 들어도 모르시더라고. 난 분명히 말해줬는데. 그리고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서쪽 지역 있잖아요. 경기도의 서쪽 지역에 있는 애들은 이제 막 가격이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지금 6억 미만 애들도 아니고 3, 4억대 애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 중에 또 뭐가 좋냐면 1, 2억대 있는 애들이 전세가가 더 높아요. 전세를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여기서만 있어야 돼. 그러면 갭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애들의 동네가 수도권 안에도 이제 몇몇 지역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먼저 공략해야지.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방을 먼저 가기보다는. 그런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내가 진짜 돈이 없다. 그럼 지방으로 두 번째 가요.
그럼 두 번째까지 지방 두 번째까지 1%대니까 취등록세를. 그러면 다른 사람도 취등록세 12% 낼 거를 내가 1%만 내니까 그걸 또 먹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적으로 봤을 때 그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돈이 없을수록 수도권 먼저 보시라고, 투자해본 경험이 없을수록 수도권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댓글이 많이 달렸던 게 수도권에서 보고 싶은데 이게 네. 물이 들어올 지역을 어떻게 찾는 건지 좀 모호하다. 물이 들어온다라는 그 약간 정성적인 개념을 네. 어떻게 이제 내가 서치를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그 차트나 데이터를 주로 부동산 보시는 분들이 그걸 잘 캐치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강남에 물이 들어와서 상승을 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서초, 송파도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인이 움직이고, 그런 애들이 움직이면 과천, 성남이 또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 지역마다 1번 급지로 먼저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1번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2번으로 따라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시기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강남이 올랐다. 그러면 경기도권 내에서는 과천, 성남이 먼저 가잖아요. 광명 이런 애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오른 애들 누구예요? 과천 옆에 안양도 있잖아요. 게다가 요새는 또 안양 옆에 또 인덕원, 호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물이 들어간다는 걸 사실 한 개만 볼 수가 없는 게, 호재가 있어. 과천이 날라갔어. 그럼 그 옆에 이제 과천을 워너비 했던 그 옆 동네에 있는 애들이 돈을 벌면 과천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과천이 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안양에 있는 애들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인덕원, 호재까지 있어. 그럼 더 빠르게 물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과천만 올랐어. 그럼 다음에 안양이 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이 먼저 가는 애가 있으면 그 다음 갈 지역을 이제 물이 점점 퍼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같은 지역 안에서도 뭐 안양이다. 그럼 안양은 평남 지역의 학군 우세한 지역이 거기는 A급지잖아요? 그럼 안양에서 A급지가 올랐어. 그러면 그 다음에 갈래는 당연히 B급지가 다음에 물이 들어오겠죠. 지역을 달리해서는 그렇게 지역 순서대로 물이 가고, 그 지역 안에서도 핵심 지역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지역 오르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엔 정책 때문에 뭐 이 공시지가 1억 이하 애가 올랐다. 그 상급지에 1억 공시지가 1억 미만 애들이 다 올랐다. 그럼 그 다음 지역의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이하 물건으로 사람들이 또 몰려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먼저 가서 거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그걸 가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전국적으로 지역의 흐름이라던가 그 지역 안에서의 단지에 사람들이 먼저 가는데 그 다음 가는 데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어야지, 아 여기까지 물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가격이 움직였네? 그럼 여기를 보면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라고 이제 가서 길목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사놓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문의가 점점 증가하고 물건이 없는 걸 보면, 없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여유 있게 즐기는 거죠. 네, 즐기고 있는 거죠. 많이 들어와라. 작년에 제가 사실 김해를 1기 때 했었거든요. 김해를 할 때 사람들이 되게 의아했어요. 김해 너무 멀고 사람들이 요새 많이 거론하지 않는 지역인데 왜 이걸 할까 되게 의아했었는데, 제가 그때 추천한 이유가 전세가가 정말 빠르게 올라주고 갭이 줄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공급 물량 때문에 많이 흔들려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전세가랑 붙어서 실투금은 줄었는데 회복 구간이 이제 곧 전세가가 올라준다는 건 올라가 준다는 건 매매가에 가깝게 곧 회복 구간이 온다는 거고, 그러면 그 회복 구간도 먹고 회복 구간이 끝나서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 이제 가치가 재평가 받으면 상승까지 먹는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김해가 거의 전고점을 넘은 그 단지랑 지역이 많아요. 근데 작년에는 그렇게 저점을 찍고 전세가가 올라가서 실투금이 적고 이제 회복 구간이랑 상승 구간의 수익을 다 먹을 수 있어가지고 작년에 김해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가성비가 갑이죠. 실투금은 적고 그 구간을 다 먹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먼저 가서 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수요 공급에 상관없이 심리가 꺾이면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칭 쫄보 투자자라고 보수테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급격한 심리 위축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엄청 떨었었죠. 저 파리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떨었었는데 요번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트레이닝이 너무 잘 됐어. 여러분들도 그거를 지켜보세요. 자신이 없다. 그 시장이 심리적인 위축이 와가지고 시장이 흔들리는 거를 꾸준히 지켜보세요. 본인이 물건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만약에 안 갖고 있는데 투자를 하는데 그게 두렵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가보유 물건이라서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샀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 물건을. 모의 투자처럼? 네, 모의 투자처럼. 그래서 걔가 이렇게 막 규제 정책이 갑자기 땅 터져가지고 막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막 가격이 막 떨어진다 이렇게 막 뉴스에서 나오고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또 조금 길 때도 있었고 막 한두 달 안에 끝날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시장을 지켜보세요. 내가 그 물건을 샀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걸 한 두세 번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약간 내성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 부동산의 전체적인 흐름과 경제 흐름상 이게 출렁일 수는 있으나
확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확신이 자기도 모르게 꾸준히 지켜보다 보면 생기거든요. 지금 특히나 이번 정부엔 26번인가 7번인가의 정책이 계속 나왔잖아요. 공부하기 너무 좋은 장이었던 거지. 그거를. 처음에는 저도 막 떨고 다음에 나오는 정책은 다르니까 또 다를 거야. 그 다음은 다를 거야. 정말 그런 면에서 공부가 되게 잘 됐죠.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요. 이렇게 흔들리면 내가 그거를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뒀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거지, 이전처럼 막 당장 어떻게 뭘 해야 될 것처럼 막 그 1분 1초가 불안하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메디테라님이 버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경험, 내공, 캐시. 그쵸. 왜냐면 자금 운용을 해야지 이게 뭔가 규제가 터져서 내가 타격을 받으면 충분히 그 커버할 만한 힘이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은 거죠. 솔직히 초보 때는 정말 1, 2천만 원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겨우 투자했는데 그게 흔들리면 이걸 막을 돈이 없으니까 더 불안하고, 그런데 이제 하면 할수록 이 자금력이 늘어나고 하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금이 늘어날수록 더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그 초보 때 그 자금 운용의 그 타이트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분이 계신데, 저는 아무래도 되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 여력도 좀 저는 같이 늘리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심리 위축이나 급격한 시장 냉각에 네네.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그걸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흔들릴 때. 과거 9.13 때라든지 네네네. 116 때라든지 네, 파리 대책 때나. 파리 대책 때라든지 네네. 그리고 특히나 뭐 710. 최근에도 조금 대출 규제 나오면서 1억씩 떨어진, 호가 떨어져서 나오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난 내 집 마련으로 그 단지 너무 꼭, 난 이 단지만 꼭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기회인 거죠.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본인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방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었고, 이천 얘기하면서 수도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수도권 6억 이하 아파트가 진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까? 어때요, 요새 분위기가? 작년이랑 다르게 올해 그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든 게, 데이터로 보면서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여기 데이터를 보면 빨개졌네요? 원래 빨갰어요? 노란 것도 없네, 이제? 원래 빨갰어요. 언제 노래졌어? 뭘 본 거야 도대체? 항상 빨갰는데. 갑자기 보니까 빨간 거밖에 안 보이네. 전세 매매 다 지금 둘 다죠? 네. 다 빨갛네? 이게 매매, 이게 전세. 제주도까지도 빨간데요? 제주도 요새 치고 오잖아요. 지금 2위잖아요, 2위. 제주도도 이제 갭 투자하러 가는 건가? 올 초부터 제주도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왜 안 가세요, 제주도? 너무 멀어서? 제가 진짜 저 맨 위에 애들도 해보면 멀면 이 컨트롤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 왜 투자자들도 다주택자고 전업투자자인데 수도권만 하시는 분도 있고 남쪽에서 거주하면서 남쪽에서만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특징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네. 전국구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너무 멀리까지 가서 컨트롤 하려면 오히려 필요 경비가 더 많이 드는 듯한 느낌. 지금 올해 최근에 이제 3개월간의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주도하는 게 인천, 경기잖아요. 서울은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해.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미 가격이 막 너무 날아간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그래도 서울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수도권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건 인천, 경기거든요. 네, 인천, 경기인데, 근데 인천은 좀 애매하게 공급 물량이 일부 이렇게 있는데 또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인천도 가격이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인천보다는 좀 경기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는 편이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최근 3개월간 보면 매매 가격의 증감률 순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제 밑에 지역이니까 빼고 봤을 때 네. 인천, 경기가 1, 2랑 이제 3위를 차지하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충청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매 가격 증감률도 지금 이렇고, 전세 가격 증감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 서울, 인천 전세 가격 증감률 자체가 지금 수도권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상승을. 상승폭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전세가 상승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에 키워드는 항상 전세가 상승이다. 그리고 지금은 엑시트를 생각하려면 실수요를 안 볼 수가 없다. 계속 얘기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전세가 상승률을 봐야 되는데, 전세가 상승률 좋은 데가 수도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수요도 받쳐주고 전세가도 올라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요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또 보면 물론 지역마다 틀려요. 6억 이하의 물건이 사라지고 있는 건 1기 신도시급 정도 되는 애들의 이제 6억 이하 또는 6억에서 8억 사이에 있는 물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투자자들은 6억 미만의 수도권에서 괜찮은 1기 신도시급 되는 애들은 주소 가겠다는 분위기로 지금 가져가거나,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6억 이상은 부담스러우니까 6억 이하에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6억에서 8억 사이에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종부세가 6억부터니까 다주택자나 이런 거, 물론 1주택이라고 하면 그 이상이지만, 그래서 그 지역들이 갈려져 있어요.
좀 약간 경기도권 안에서도 기존에 많이 뜨겁지 않고 가격대가 좀 낮은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3, 4억대 애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1기 신도시급 되는 애들은 6억 이하라던가 6억에서 8억 사이의 물건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지역, 구역마다 좀 틀리긴 한데 그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또 경기도의 1기 신도시급 중에 하나인 이제 부천시가 좀 뜨겁잖아요? 부천시를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그럼 가장 많이 좀 거래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 실거래량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거래량이 지금 매매가 높은 순으로 한번 줄 세워보자 하고 지금 조건을 걸고 있는데 걸어보면 지금 40개부터 뭐 20개 좀 거래가 됐잖아요. 최근 3개월간. 그럼 이 가격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6억 1천, 6억 6천, 6억 5천, 4억 7천. 6억대에 있는 애들이 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거래량이 많은 게 부천에서는 1기 신도시급 안에서 이렇다는 거죠. 그럼 1기 신도시급 다른 애들도 볼 수가 있겠죠. 안양 한번 가볼게요. 안양 안에서 또 거래량이 많은 애들을 순위를 세워보면 여기도 상위권은 6억 미만에 있는 4억대, 5억대, 5억 8천, 4억대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애들은 이제 6억에서 8억 사이 애들이 줄을 이뤄서 지금 개수가 많이 거래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레이님이 좋아하는 고양시를 가볼까요? 일산! 아, 고양. 근데 문제는 일산 동구랑 서구는 가격대가 이미 6억대 밑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준신축이나 이런 애들도. 왜냐면 메인 평형대 자체가 좀 큰 애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래서 얘는 덕양구를 봐야 돼요. 덕양구 좋아합니다, 저. 덕양구를 보면 얘도 가격대가 이제 동구나 서구보다는 가격이 좀 덜 비싼 감이 있어서 이제 실거래량으로 이렇게 딱 확인을 해보면 그 밑에 얘는 3, 4억대 그리고 5억대, 4억대 이런 애들이 지금 상위권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소만마을 빠질 수가 없지. 소만마을. 이쪽이 진짜 밭이잖아요. 투자자 밭. 그리고 달빛마을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뭐 워낙 투자자 밭이고 그쪽은 워낙 유명한 데라서 이런 애들 지금 3, 4억대 전후 그리고 그러니까 6억대 미만, 5억대, 4억대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1기 신도시급 애들을 흐름으로 했을 때 그리고 1기 신도시는 아니었지만 1기 신도시급 되는 인구가 50에서 100만 사이에 있거나 약간 나름 광명이나 뭐 과천이나 성남 이런 애들은 6억 밑을 쳐다보기가 쉽지 않고 거의 서울. 예, 그 밑에 있는 애들 급 중에 나름 괜찮게 잘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지금 6억 미만 애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이제 납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지금 흐름을 따라갈 수 있냐 없냐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그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6억대부터 이제 지금 차곡차곡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또 그래서 하나 준비해 온 자료가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 또 느낌이 나는 게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가치가 재평가받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옛날에 얘는 진짜 절대 위치적으로 오르기 진짜 힘들어 이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도 다 올랐어요.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를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금이 오르고 뭐 석유 값이 오르고 할 때 서로 반비례되는 애들 있잖아요. 얘가 오르면 얘는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오르고 이런 애들의 실물 자산 중에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반비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이 동시에 오르는 장이 있거든요. 그런 장을 인플레이션 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지금 원래 가치가 있어서 재평가받아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동시에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거든요. 통화량이 너무 증가했어요. 유동성 증가라고 요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유동성이 증가했다 이 말이 사실 결국 같은 말인데 이전에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화량이 지금 10억 원 단위예요. 그래서 1M에 있을 때 여기 한 칸이 지금 1999년도 2000년도거든요. 그래서 이 한 칸이 증가하는데 2000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8년 정도가 걸렸죠. 근데 최근에 여기는 아직 한 칸을 안 채웠으니까 가장 최근에 한 칸 채운 걸로 보면은 2014년도에 이제 시작해서 거의 2017년 이때 지금 한 칸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죠. 화폐량이. 그러면 지금 2014년에서 17년, 3년 사이에 화폐량이 2배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8년, 9년 정도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2014년, 17년에 화폐량 2배가 된 구간을 보면 최 3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화폐량이 2배 늘었으니까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가치적으로는. 왜냐면 내가 똑같은 물건을 샀을 때 옛날에는 5,000원 주고 산 걸 이제는 10,000원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부동산도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 1억이던 집이 2억이 됐어요. 거기에 물론 그 부동산 가치 상승도 있었겠지만 이런 화폐량이 많아져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 부동산이 실물 자산이잖아요. 실물 자산에 그게 반영이 돼서 그만큼 돈을 더 지불해야만 그걸 받아올 수 있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어떻게 이 가격이 돼? 그래서 사장님들도 얘기를 하시는 게 부동산에 현장에 가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난 저 집이 2배가 된 걸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무런 변동이 없었는데 이전에 이미 변동이 없고 호재도 없어. 지하철이 뚫린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대로인데 2배가 된 거죠. 네, 그냥 2배가 돼.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장 때문에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화폐 가치가 올랐으니까 그만큼 그 화폐 가치가 반영이 된 그런 단지나 지역의 물건들이 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 찾으러 가실 때 걔네만 유독 많이 오르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거에 상관없이 막 가격이 올라가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잘 골라서 장이 좋아서 이 지역이 정말 가치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게 그 단지에도 영향이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만약에 물이 빠지거나 심리학이 위축이 심하면 가치가 없는 애들은 그렇게 올랐던 것들은 나중에 이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인해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랑 나중에 심리적인 걸로 이 가치가 화폐 가치가 반영됐을지라도 그 빠지는 입지적인 조건이라서 다 단지의 가치를 판단하셔가지고 접근하셔야지 그냥 요거 이 인플레이션 장만 믿고 막 두서없이 움직이시면 조금 위험하실 수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렇게 유동성이 풀렸는데 네네. 내 수중에는 왜 돈이 없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 아닐까요? 아니 2배 유동성이 2배가 됐는데 내 수입이 2배가 되진 않았어요. 재밌어.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경계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더 가난해진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뒤로 간 거지. 네,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전이랑 후랑 그 이 유동성 장에서 유동성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제자리이거나 더 앞서갔어요. 근데 이걸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같이 이렇게 퇴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하셔야 돼. 그러려고 한다면 내 집 하나는 있었어야지. 그럼 이제 제자리는 지킬 수 있었던 거지. 중립기업. 네, 중립은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었다. 난 월급만 벌었다. 후진기업. 네. 그럼 이제 뒤로 가는 거지. 그게 이번 장에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서 그게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그냥 이렇게 사그라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너무나 확연해지고 정보도 빨라졌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막닥뜨리게 돼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이제 벼락거지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어쨌든 다주택자가 되어야 D드라이브에 놓고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에는 공감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세금이 증가했어요. 그럼 세금을 해지할 만한 수입 라인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 마련 하나 한 1주택자분이 계세요. 근데 세금이 증가했어. 재산세. 공시지가 상승해서 재산세랑 막 종부세랑 이런 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두드러 맞는 거지.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이제 세금이 증가해서 필요 비용이나 나가는 생활비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해지할 만한 수입 라인이 있냐는 거지. 월급에 붙는 세금도 늘어나요. 그치. 건보료라든지. 이번에 또 그거 말고도 또 워낙 많이 있잖아요. 다주택자는 다른 주택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세금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걸로. 근데 1주택자는 그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다른 재테크 방법이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번 시장이 더 다주택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세금이 더 증가하니까. 그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개인적인 얘기가 좀 궁금하네요. 저희 인터뷰할 때는 쓸데없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차피 우리 적폐들이라 그래서 어디냐 이런 얘기 맨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좀 소프트하게 사실 저는 너무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되게 염세주의자였어요. 비관주의자이고 현실은 냉혹한 거야. 그리고 약간 현실은 불평등해. 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더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는 약간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삶이 좀 잘 진행되신 편 아니세요? 이렇게 보건교사라든지 뭐 옆에서 봤을 때 척척척척 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정말 그 백조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밑에서는 정말 끊임없이 발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저는 아둥바둥 살았어요. 그래요? 네네, 정말 아둥바둥 살았어요. 잠시라도 내가 쉬면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절벽에 매달려서 사는 듯한 그런 마인드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쉴 수 없고 내 몸을 학대하게 되고 괴롭히게 되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이 봤을 때는 제가 노력하면 그래도 하려고 하는 건 다 하잖아 이렇게 보일 수는 있죠. 그래서 투자할 때 초반에는 다른 사람들은 크게 리스크 워낙
보수적인 애니까 문제를 일으키진 않겠지. 할 때까지 해봐라. 근데 네가 할 수 있겠냐. 약간 요렇게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초보자가 사실 제일 힘든 건 그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거. 저도 저를 믿을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한 1년, 2년까지는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전과 전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도 어디 가지 않고 발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게 다 이제 밑거름이 돼서 온 거더라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되게 좋았던 건 스스로를 좀 비관하지 않게 됐어요. 내가 하나를 더 욕심내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대부분 나는 300만 원 버는 사람, 200만 원 버는 사람. 약간 본인의 삶의 그 규격 자체를 본인의 월급 금액으로 이제 한정을 하고 노후 때도 나는 지금 이만큼 버니까 노후가 돼서도 이 정도만 유지를 해도 좋겠다. 본인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욕심내볼 수 있는 거를 마음 먹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자체가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크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도 스스로 너무 한계 짓지 마라. 본인의 꿈을.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조금 더 바랄 수 있는데 왜 너는 그거에 만족해? 다른 사람은 더 누리고 더 사는데 왜 월급으로 본인을 한정지어?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잖아요. 후레이님도 여태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어. 근데 앞으로도 너 그렇게 살아. 그럼 얼마나 우울해요. 살고 싶지 않지. 근데 너가 이렇게 하면 내일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날에 오늘은 샌드위치 먹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일은 스테이크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 힘들어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걸 이제 맛을 본 거죠. 처음엔 정말 싸구려 먹다가 점점 나아지는 게 느껴지고 그걸 이제 느끼다 보니까 멈출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투자를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축적의 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축적을 하는 기간, 내공을 쌓아가는 기간이 되게 고되고 힘들었을 텐데 위기는 없으셨어요? 뭔가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무너질 때라든지. 아, 그쵸. 많았죠. 특히 애가 어리다 보니까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첫째가 7살, 둘째가 2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또 아토피가 워낙 있었고 엄마들, 워킹맘들은 아실 거예요. 엄마가 한참 아기들이 엄마 손이 필요한 시기에 내가 집에 있지 않고 절대적인 그 육아량이 줄었을 때 아이들이 그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걸 못 줄 때 부동산 처방전 출간할 때가 정말 피크였거든요. 애들이 잘 때 들어가서 잘 때 나오고 막 해서 정말 둘째는 그 기간에 어떻게 컸는지 정말 집에 들어가보면 애가 커 있더라고요. 남편들이 주로 하는 말, 남자들이 하는 말 애가 어느 순간 내가 회사 다니다 보니까 애가 커 있어 이런 느낌으로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놀러 갈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고 막 이랬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다는 거가 상당히 되게 사무치더라고요. 어느 날은 되게 힘들게 임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사진에 내가 없다라는 게 너무 사무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중요하냐? 추억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그 시간을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저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나 보니까 제가 아이를 방치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를 케어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케어의 종류가 달라질 뿐 그건 내 욕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나랑 함께 해야 돼. 나밖에 없어.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도 솔직히 속상하지만 많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빠졌는데 아무렇지 않고 그 일들은 쭉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심지어 잘 가고 있어. 그러면 너무 속상하긴 한데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그렇게 지나서 5년 지나고 보니까 첫째는 제가 투자를 하고 뭔가 새로운 보건교사를 안 하고 이제 액티브하게 뭔가 일을 찾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아이가 특히 엄마들이 되게 사무치다고 해야 되나? 충격적인 말은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은 되기 싫어.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상처를 받는데 저 같은 경우 너무도 감사하게 딸이 나는 엄마가 롤모델이야. 나는 엄마처럼 책도 쓸 거고 나는 엄마처럼 뭣도 할 거고 나는 엄마처럼 뭣도 할 거야. 이렇게. 딸이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은 6학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보람이 되고 내가 뭘 해봤으니까 딸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책을 쓴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책을 쓰거나 그 일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는 그게 너무 일상인 거예요. 나도 이제 책 내기 위해서 출판사도 정해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장벽이 낮아져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좋고 자녀 미성년자가 되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자녀 독립 프로젝트, 경제 독립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이들한테 이제 비과세 금액에서 증여를 하고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끔 유대인처럼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유대인은 몇 천만 원을 주고 독립할 자금으로 주고 이제 기반을 만들어주잖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도 시간이 되면 다른 아이들과 준비하지 못한 아이들과는 차이가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겠죠. 특히나 지금 MZ세대들이 가장 사실 크게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좀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자녀랑 그렇지 못한 자녀랑 또 이게 격차가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 내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면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재벌은 아니라서 돈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 아이의 시간을 이용해서 일부는 이렇게 방법과 이런 일부의 자금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가난했어가지고 이 가난을 내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고, 또 가난한 부모가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마인드? 정신적인 그런 지주? 약간 마인드 이런 거를 물려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등기도 물려주고. 그건 이미 뭐 하고 있어서. 네, 등기도 가는 거지. 네, 마인드만 가는 게 아니지. 등기도. 그래서 그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면 그게 좀 그래요. 소명을 잘해야 돼요. 전 번번이 받았거든요. 소명을.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걔 이 명의로 집을 사는 게 과연 그게 되는 거냐라고 해서 소명 신청하라는 거를. 그럼 뭐라고 소명해요? 내가 비과세 증여한 금액 넣고 통장 내역이랑 세무서에 신고한 거 내역 내고 그리고 전세 가격.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바뀌었어요. 갑자기 자기 개발하다가 갑자기 현실로 다시 돌아왔어. 부동산 얘기. 이게 아이의 부동산도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세 가격은 이제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그런 건 빼고 이제 투자를 해서 명의를 할 때 지분을 가져가는 게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것도 바뀌었어요. 뭘 애들한테 해주려고 할 때도 빨리 해야지, 이게 발 빠르게 해야지, 뒤로 가면 이게 또 막히더라고요. 갑자기 확 현실이 또 오네. 대단하다 이러다가 갑자기 부담부증여.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만큼 진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하셨네요. 이렇게 비관주의나 이런 걸로 남아있지 않고 남을 탓하거나 이러지 않고 되게 이렇게 명랑쾌활하게 잘 성장하셨네요. 성향이 약간 그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럼 나를 바꾸자. 그래서 제 탓을 해요. 똑같은 상황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건데 상황은 어차피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값이 올랐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걸 고민하겠죠? 올렸을 때는 그 고민을 안 하고 네. 그럼 내가 뭘 놓쳤을까? 그리고 막 돈이 없어. 내가 왜 돈이 없지?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는 거지? 내가 바나나 우유를 사 먹어서 그렇나? 약간 제가 임용 준비할 때도 돈이 없는데 임용을 준비하면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할 때 벌어놨던 돈으로 이제 임용 준비를 하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알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 다 수학 선생님이고 수학 강사들이니까 그 임용고사를 저도 봤어요. 저도 보기는 가서 자고 나오긴 했지만은. 근데 그걸 자기 돈 까먹으면서 한다? 쉽지 않거든. 또 좋은 건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게끔. 쉴 수 없게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편이에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저를 절벽 위에 세워놔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 많아. 절벽에 떨어진 사람. 저는 많이 봐서 제 주변 친구들도 진짜요? 절벽에 떨어진 사람들 많거든요. 진짜요? 절벽으로 몰았어. 근데 모른 것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딱 멋있게 탈출해야 멋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대로 떨어지더라고. 근데 난 떨어지면 거의 피투성이가 돼요. 막 이렇게.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절벽 올라오고 있어. 근데 저는 있어요. 그거를 약간 성향인 것 같아요. 그걸 못 견디는 거지. 그렇게 떨어지기 전에 저를 끊임없이 다그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임용 준비할 때 스트레스성 질환을 7개를 달고 약을 먹어가면서 공부했어요. 7개가 뭐 있어요? 뭐 소화불량, 뭐 변비, 체중 증가, 그리고 3차 신경통, 위경련, 장경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종합병원이네.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예민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복통이 오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두통도 있고. 저는 초치기를 했었어요. 타이머가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껐다가 공부할 때 켰다가 해서 그거를 하루에 15시간을 못 채우면 스스로한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15시간? 네네.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고 임용은 다 암기잖아요. 두꺼운 책을 다 정말 거의 외워야 되는데 저는 그냥 외우면 워낙 그게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깜지를 썼어요. 손으로 익혀서 그냥 바로 되게끔. 그래서 깜지를 썼는데 모나미 볼펜 한 자루를 하루에 썼어요. 깜지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제 임용을 볼 때 그걸 모아놔요. 그러면 시험 보고 끝나면 이렇게 365자루의 모나미 볼펜이 이렇게 빈 깍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하는 거지. 그걸 보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라는 걸 안 버리고 모아놓는 거죠.
그럼 몇 개를 쓰신 거예요? 2년 했으니까 700개? 초보 투자자로서 찌질했던 시절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어엿한 한 가정의 중요한 일원이고 또 다주택 적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직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근데 입문을 할 마음이 있는 분이랑 없는 분이랑 너무 다를 것 같아. 고민하는 중. 고민하는 중. 세모. X는 뭐 그건 알아서 저쪽 채널 보시고 뭐 라 이거 보시고. 현실을 우선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 공부 안 하면 요새 나오는 그런 벼락거지, 상대적 박탈감이 앞으로도 쭉쭉쭉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내가 지금 시작하냐, 2년 후에 시작하냐, 10년 후에 시작하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시작하러 오신 분들의 나이대가 정말 다양해요. 근데 좀 젊은 편에 속하신 분들도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되게 늦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시작하는 나이를 뭘로 시작할지를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자에 힘들고 막 찌질하고 막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정말 사막 위에 모래 안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누구나 다 똑같이 거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거쳤을 때 그걸 넘고 그 다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는 결국 꾸준히 하냐 안 하냐의 차이밖에 없지,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이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에는 정말 돈 하나도 없어가지고 마통 2천만 원 뚫어가지고 그걸로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10채, 20채, 30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몇 억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신혼부부 두 쌍이 누구는 집을 샀고 누구는 전세로 살았냐, 요 두 개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로 자산이 몇 억씩 벌어지게 되는 거를 전 정말 눈으로 봤거든요. 본인이 그게 못 느낀다. 그럼 그걸 느낄 수 있는 환경에 본인을 갖다 놓고 그 환경에서 본인이 느꼈다고 한다면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죠.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핑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 시작 전에는. 얘기 들어보면 다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공짜는 없어요, 진짜. 막 벌레 나오는 데서 시작하고 막 3천만 원짜리 반지하방에서 시작하고 막 다 경매하시는 분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 제가 만나봤던 분들 다 전부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이렇게 딱 궤도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정말 바나나 우유를 너무 사 먹고 싶었어요. 나 바나나 우유 좋아하는데. 단 것도 엄청 땡기잖아요, 공부를 하면. 네. 근데 바나나 우유가 너무 먹고 싶은데 모아놓은 돈을 안에서 써야 되니까 일주일 써야 되는 차비, 책값, 그 강의비 이렇게 딱 쪼개놨을 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3일을 고민하고 사 먹은 적이 있어요. 500원짜리. 그래서 그거 사 먹으면서 내가 이 500원 이거 사 먹으면서도 이렇게 3일 동안 고민하고 먹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또 약간 우울하더라고요. 그걸 사 먹고 못 사 먹고를 떠나서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있고 이게 임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또 그걸 겪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지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이 있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그 미래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근데 투자도 그런 것 같아. 내가 투자를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근데 우선은 가야 돼. 결국에는 똑같은 거야. 투자든 삶이든 결국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결과가 확실치 않더라도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가 확실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지. 누구든 다 하지. 그건 확정 수익이지, 확정 수익. 그건 투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사실. 이제 올해 마지막 출연이신데 끝으로 우리 호랭이TV 투자자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간도 너무 많이 출연해가지고 괴로워하셨던 분들에게 죄송한 심심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직 못 움직이셨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나 내년 대선 전에 하나는 꼭 해놓으셔서 레버리지 하시는 거는 꼭 해놔야지 나중에 그 인플레이션에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고, 다주택자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금, 보유주택, 본인의 성향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국에는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강의라고 이제 수강생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받아보면 다른 분한테 확인받고 싶고, 내가 초코를 좋아하는지 딸기를 좋아하는지를 상대방한테 계속 묻고 싶어지는,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안심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내가 초코를 좋아하는지 딸기를 좋아하는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제 지금 이 말이 와닿으시는 분들이 있고 안 와닿는 분이 계실 텐데, 내가 이걸 와닿지 않는다. 그럼 아직 그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다는 거지. 근데 노력을 했는데 결정을 못 하고 액션을 못 취하고 있는 분 중에는 제 지금 말이 너무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해서 남이 해줬다. 그건
본인의 경험이나 내공이 될 수 없고 본인의 투자로 남지 않아요. 그 어려운 결정을 본인이 하셔야지 그게 본인의 경험이 되고 내공이 되고 그게 쌓이는 거지.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게 본인의 것이 되는 거지. 남의 결정을 본인의 것처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고민이 많아질 시기고 고민이 많아야지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의 끝에서 항상 본인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저도 정말 사춘기가 아닌데 부동산 투자하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한 3년 거치면 확고해져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그 시간은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그 시기를 잘 거치셔가지고 성공 투자자로 거듭나셔가지고 우리 풍요로운 삶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결론 3년 더 뺑이 쳐라. 3년은 해야지.